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검찰이 오늘 전국지검장 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검찰개혁, 이른바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법안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과 지검장들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 일괄 사퇴 가능성까지 열어놨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민주당은 검찰이 도를 넘은 정치 개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이 내일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느냐가 이번 사태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은 사실상 대선 불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걸까요? 사실 검찰개혁이란 대의에 반대할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오늘 열린 전국지검장 회의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방안을 함께 거론한 것 역시 그런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정권 이양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이 아닐까요? 검찰 역시 국민들의 시선을 돌아봐야 할 겁니다. 검란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입법부가 추진하는 사안에 대해 일선 검사부터 검찰총장까지 조직 전체가 집단 반발한 사례는 검찰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검수완박 논란, 과연 어느 쪽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세한 정치권 움직임 잠시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나이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한 살이 되는 한국식 나이계산법이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혼선을 빚어지게 했다는 건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이두아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야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움직임을 토론해보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싸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애청자분들이라면 이미 아시겠지만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프로그램 홍보하고 청취자분들의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작은 이벤트 이어가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에 대한 의견 보내주시면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시사야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알려주시고요. 문자 주신 분 가운데 10분 추첨해서 2만 원 상당의 치킨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요. 정부가 인수위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인수위가 지난달 31일에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에 발표를 해달라.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이조치가 안 되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라고 밝혔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기획재정부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새 정부 출범 직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인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및 임대차 3법 이런 이제 다수의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제 추진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 이건 역시 새로운 정부의 정책 기조 하에서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의 어떤 일환으로 추진이 돼야 맞는 거다. 이런 차원인데요. 여기다 더해서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정책 기조를 변경을 해서 지금 무주택자, 1주택자 그리고 이미 주택을 매각한 사람들에 대한 형평 문제를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규제 완화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그렇습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여서 걱정이다.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당선인 측의 어떤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된 여러 발언 그리고 새롭게 이제 내각의 이제 장관 후보자들이 내놓는 발언 등등을 이제 고려를 해서 네. 이런 입장을 내려온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기조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힌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인수위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인수위 측은 애초에 이제 안 받아주면은 새 정부에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대로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 출범 즉시 개정에 착수해서 5월 11일 양도부부터 이 내용을 소급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입장을 밝힌 것 자체가 약간 이제 불편한 기류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다소간에 이제 신고 권력 간의 어떤 입장 차랄까 이런 것들이 드러난 사례 아니냐라고 언론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부동산 가격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 잘못이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 발언이 이제 나온 맥락이 상당히 좀 미묘한데요. 예. 안철수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전체 맥락이 국정 목표를 분명하게 하자라는 거였는데 즉 실현 가능한 목표부터 분명히 하고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부터 집중해야 된다라는 취지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부연을 한 게 부동산 폭등, 세금 폭탄 이런 건 명백히 현 정부 잘못이지만 그것을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다. 정책을 바꾸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는 시간이 걸리는데 새 정부 출범 후에 부동산 세금이 바로 이제 낮아지지 않고 공급이 또 바로 늘어나지 않으면 국민들이 새 정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조금만 더 풀어서 얘기해 주시죠. 어떤 의미입니까? 이 발언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인수위가 여러 가지 공급을 늘리고 그다음에 이 기존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 했던 여러 가지 이제 양도세라든지 그다음에 네. 이제 보유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정부를 맡게 되면 바로 정부를 맡은 다음 날부터 이런 조치들이 가시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기는 어렵다라는 거를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게 네. 지금 이제 안철수 위원장 주장인 것이고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규제 완화와 관련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장을 여러 가지를 지금 인수위 쪽에서 나오고 있지만 벌써 서울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린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네. 기대감 그리고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미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게 앞서 본 대로 이미 부동산 시장의 어떤 가격의 상승이나 이런 걸로 이어질 우려가 상당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욕심만큼 현실이 따라주지 않으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동안 인수위 얘기하고는 조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입장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블로디미르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늘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국회 화상연설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화상연설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가 있다라면서 이 구체적인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도움을 준 데 감사하다. 그런데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네. 구체적으로 탱크, 배 그리고 러시아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군사 장비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면 네. 우크라이나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비판하면서 국제사회에 보다 단호한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고요. 네.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파괴돼 있는 마리오폴의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군사적 지원을 요청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미국을 통해서 군사적 지원 요청이 있었는데 우리 정부는 군사적 지원은 좀 곤란하다.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일종의 이제 군수품을 지원할 수 있지만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지원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지원한다는 거는 사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네. 어떤 군사적 동맹국이거나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어떤 분쟁이 아니라고 하면 직접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그 분쟁에 이제 서로 휘말려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대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로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결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어쨌든 그런데 모든 국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연설을 한다든지 접촉을 하면은 외교 루트를 통해서 모두 다 무기를 지원해 달라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기존에 계속해서 이제 요구를 해왔다는 건데요. 실제로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일 날 서욱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대공무기 체계 지원을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용 무기 체계 지원은 지금 제한될 수밖에 없다. 대신에 비살상용 군수물자는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건데 국방부는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외한 방탄 헬멧, 천막, 모포 등의 군수 물자하고 개인용 응급처치 키트, 의약품 등의 의료 물자도 이제 지원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추가적인 인도적 지원도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단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거잖아요. 화상 연설을 통해서. 국회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잘 하려면 또 국회에서 잘 논의를 거쳐서 최대한 네.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야 될 텐데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을 다들 이제 경청하고 이제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겠는데 네. 오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동안 좀 국회가 많이 자리가 비어 있더라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고 다른 나라는 젤렌스키 대통령 연설이 끝난 다음에 의원들이 기립박수를 했는데 네. 그런 것도 없었더라 뭐 이렇게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고 일단 여야 지도부는 다 있긴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다 이런 거고 예. 그리고 심지어 이제 고려인 마을에 관련돼서 이용빈 민주당 의원하고 이광재 위원장이 폴란드에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촌을 둘러보고 온 결과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한 다음에 네. 고려인 난민 수용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또 의원들이 뭐 우르르 바깥으로 나가기도 하더라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리 정치권이 관심이 이미 덜한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민들의 생각하고 좀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결론을 내든 의회 차원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여야가 협의를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군수품을 지원하는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요. 네. 자,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렸어요. 검사장들은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은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다 이러면서 반대 입장을 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렸는데 김호수 검찰총장이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이 모두 발언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가 됐죠. 네.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도 없다.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그러니까 직을 걸고 이것은 반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죠. 네. 그리고 여기 모인 이제 지검장들도 김호수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하고요. 구체적으로 지난해 1월에 이 형사사법제도 개편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 등 이후에 국민이 혼란과 불편을 이미 겪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 이걸 해결하지 않고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나 구체적 대안도 없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하게 추진이 되면 국민의 피해는 더 커질 것이다. 이런 논리로 이제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앞서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검찰총장부터 뭐 일선 검사들까지 이렇게 집단 행동이라고 비춰질 만한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검찰이 이렇게 일종의 여론전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모로 이제 이른바 지금 말씀하신 검수완박 법안을 실질적으로 이제 처리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면서 네. 검찰이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된 계기는 법사위에서 이제 사보임을 통해서 법사위에 국민의힘이 일종의 합법적인 어떤 지원 전략을 펼 수 있는 안건 조정위를 네. 사보임을 통해서 무력화시켰다. 이것은 일방 처리하려는 전략이다. 그래서 4월 중에 아마 검수완박 법안을 민주당이 일방 처리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그렇죠. 예.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의 어떤 수단을 통해서 검찰 개혁이 마무리되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권 이내에 이걸 처리하려고 시작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검찰 내부에서 김호수 총장은 뭐하냐. 우리가 네. 이렇게 있어서 되겠느냐. 이런 내부 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내일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이 검수완박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당론을 모으기로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저는 참 본 영화를 또 보는 기분도 들고, 네네. 2탄, 3탄을 보는 것 같아서 여러모로 혼란스럽습니다. 민주당하고 국민의 입장은 뭡니까? 일단 민주당은 여전히 이제 이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은 사회정의를 지키는 곳이지 정치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도를 놓은 정치 개입은 즉각 중단하라라면서 검찰을 비판을 했고요. 예. 박홍구 원내대표도 이익 집단화한 거 아니냐 검찰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공화국 만들기에 행동대장을 자임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반면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소속 법사위원들이 따로 성명을 내고 사실상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고 민심과 맞서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고요.
결국 검수완박이라는 것은 어떤 민주당의 권력형 비리 이런 거를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시기와 방식,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네네. 하고 있어서 네.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네, 좀 이따 여의도 인사 코너에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내년부터 우리 국민들의 나이가 한두 살씩 어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나이 계산법을 국제표준에 맞게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국식 나이 사용이 통념으로 굳어진 상황에서 만 나이로 통일이 가능할지 또 그럴 경우 혼선은 없을지 이두아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먼저 왜 이런 방안을 추진하게 되셨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예, 법령이나 아니면 행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네. 어떤 경우에는 나이를 기준으로 이 서비스가 제공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내가 그러면 이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게 어느 시점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요. 그리고 또 국제관계에서도 이게 기준이 다르니까 우리나라하고 다른 국제관계에서 기준이 다르니까 오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 나이, 또 새는 나이, 그러니까 우리 나이죠. 그렇게 이게 혼용되는 상태에서는 각종 계약을 맺었을 때요. 그럼 나이 해석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거든요. 나는 이게 만 나이가 유리하니까 나 만 나이인 줄 알았다. 그리고 상대방은 그게 아니라서 우리나라 나이는 새는 나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경우에 그럼 이게 서로 이게 합의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비용이 드니까 사회 경제적 비용이 드는데 만약에 이게 명확하게 법령이라든가 이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인식이 다 공유가 돼 있으면 그게 안정성이 있고요. 뭐 이거를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앞에 어떻게 썼든 나이를 써놓으면 이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구나. 사회적 합의가 있다는 게 법률로 명확해지면요. 네. 사회 경제적 혼란이 최소화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만 나이를 통일하는 만 나이로 나이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통념이나 관행상으로 보면 네. 우리 그냥 태어나자마자 한 살씩 해가지고 나이를 이렇게 더해가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법령상으로 보면은 만 나이를 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통 일상생활을 할 때는 새는 나이를 많이 써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되고 그리고 해가 넘어갈수록 한 해씩 해마다 한 살씩 증가하는 게 이제 새는 나이고요. 만 나이는 이제 현행법상 의료나 복지 기준으로 많이 이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법령에서는 모든 기준이 거의 만 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경우는 태어나면 그냥 출생일은 0살이고 그다음에 생일마다 한 살씩이 올라가는 거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 어떤 혼란이 생기냐면 최근에 2022년에 대법원 판결 지난 3월에 지난달이죠. 바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게 있는데 이게 되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아주 남양유업에서 노사 단체 협약상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는 나이 기준을 56세라고 쓴 거예요. 노사 단체 협약에. 근데 이거 봤을 때 회사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는 나이로 56세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또 사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노동 조합 측에서는 만 나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근데 이게 1심은 정말 이게 56세를 세는 나이로 봤어요.
그리고 2심은 이 56세라고 써져 있는 거를 만 56세라고 봤어요. 네. 근데 또 대법원 가서는 이걸 또 세는 나이로 보고 만 55세, 56세라고 쓴 건 그냥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니까 노사단체 협약에 56세라고 쓴 것도 만이 아니라 그냥 세는 나이니까 만으로는 55세다. 그냥 56세라고 쓰는 건 세는 나이다. 1심, 2심, 3심이 각각 다 그 결론이 다르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달까지 이거를 소송을 서로 계속 한 거예요. 합의가 안 되니까. 네. 이런 혼란은 이제 없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노사단체 협약상 56세라고 딱 쓰면 이 1심, 2심, 3심처럼 결론이 계속 바뀌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거 무조건 만 56세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를요. 지금 이제 네. 관습적으로 저희가 사용해온 거잖아요. 법률적으로는 네. 주로 이제 만 나이를 다 쓰는 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네. 어떻게 통일을 시킵니까? 뭐 벌금을 이걸 물릴 어떻게 것도 아니고. 예, 그거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게 민법이랑 행정법, 그러니까 이게 벌금이나 이렇게 형사 제재 이런 걸 절대 할 수는 없고요. 그런 게 아니라 민법이나 행정법, 계약 관계에서 혼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보험 가입할 때 보면 연령 한정 운전 특약 이런 거 쓰잖아요. 그죠? 네네. 그때도 뭐 26세 이상 이렇게 썼을 때 그럼 이게 세는 나이냐 만 나이냐 지금도 이게 분쟁이 많아요. 예. 분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보험회사하고 개인하고 그 계약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이런 계약을 생각하고 아니면 개인 간의 계약을 생각했을 때는 민법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규정을 넣으면 좋지 않겠냐. 그럼 개인 간의 계약에서는 이게 명확해지고 그리고 행정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나 복지 서비스를 받을 때 나이 기준으로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행정기관하고 개인하고 다툼이 없게 해주려면 예. 지금 우리는 행정법에 대해서 대원칙을 정한 행정기본법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네. 근데 행정기본법에 이 나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두면 그렇다면 국민들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행정기관하고. 네. 나는 이 기준이 딱 만 나이다. 이렇게 서로 계약을 할 때도 행정기관하고 할 때도 분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거 개정을 하려고 추진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하고 이제 예. 의회에서 협조가 필요합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는 개정을 말씀드렸잖아요. 예. 민법하고 행정기본법 개정 방안을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나이를 만으로 정하는 걸 아예 법을 제정하자라고 법안을 내놓으셨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같이 논의를 하면 돼요. 국회에서. 그리고 예. 이것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맞습니다.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연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예. 이걸 일일이 다 법률을 바꿔줘야 되는 거냐 아니면 민주당처럼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서 다 적용하는 걸로 간주를 해버린다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 예.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간의 계약은 민법에 있으면 다 통용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민법이 그 나이에 대한 기준을 다 포함시키는 가장 폭넓은 법이기 때문에 민법하고 행정기본법에 있으면 이게 기본적으로는 모든 서비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기준은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개정법이 특별히 필요하지는 않고요.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보호법, 병력법, 그다음에 뭐 초중등 교육법 애들 입학할 때 나이가 또 네네. 문제가 되잖아요. 예. 이런 경우는 지금 연 나이로 돼 있어요. 예. 이게 왜냐하면 이걸 만 나이로 하면 애들이 학교 가는 시기도 그죠? 만 나이를 그렇죠. 뭐 네. 실제 이렇게 하면 이게 계속 이게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예. 그러니까 청소년 그러니까 초중등 입학할 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병력법 군대 예. 갈 때 이런 때는 그냥 그 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같은 나이로 보는 그 특례 지금 개별법에 들어가 있거든요. 연나이 규정이 네. 이걸 그대로 두는 게 이 개인들한테도 이익이 되고 그다음에 혼란이 최소화되면 요거는 개별법을 그대로 두면 되거든요.
있거든요. 네. 이런 개별법은 연나이가 들어가는 개별법은 몇 개 없어요. 그리고 당사자들이 봤을 때 이 부분은 그냥 같은 나이면 군대 같이 가고 같은 나이면 그 학교 같이 가고 이게 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거고요. 네. 대원칙을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우선 정해서 서비스를 알겠습니다. 다 받으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나이 통일은 언제부터 적용하는 겁니까? 저희는 이제 좀 이렇게 야당에서 협조를 해주시고 이러면 예. 캠페인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쵸. 쓰이는 나이가 예. 일상생활이니까 법을 개정하고 캠페인도 좀 해서 내년부터는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뭐 야당하고 이제 앞으로 아직까지는 여당이지만 민주당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앞으로 필요할 민주당, 테니까요. 네, 근데 네. 개정법도 내놓으셨으니까 네. 개정법보다는 개정이 더 쉽고 그래서 예. 그게 또 소규모니까 이런 부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국민 실생활에 와닿는 알겠습니다. 부분이어서 협조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두아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정치인의 눈으로 여의도 국회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사인데요. 늘 함께하시는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새로운 분 오셨는데요. 보수의 품격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김영호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왜 저의 입을 또 오늘 막으시려고? 아닙니다. 이건 제가 세간의 평을 아유, 인용해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어쨌든. 겁니다. 네. 오늘 이제 주말 사이에 1차 내각 인선안을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예, 경제부총리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내정이 됐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 깜짝 발탁이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던데요. 일단 1차 내각 인선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총평을 먼저 들어보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으로 얘기를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분이 아무래도 이제 곧 제가, 야당이 될 민주당 쪽에서 네, 이제 미래 야당일 테니까 제가 예. 먼저 하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이번 인선의 특징은 당선인의 그 채취가 많이 녹아 있는데 알고 지내는 친한 사람들을 뽑았다 하는 게 일단 특징이고요. 예.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동정부를 표방을 하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채취가 녹아나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그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건 또 뭔가 특히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보건하고 복지가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항상 보면은 보건이 오는 경우도 있고 복지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복지가 더 많은 전문가들이 장관을 요즘은 지내는 추세고요. 더군다나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지금 연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거 향후 4, 5년 안에 뭔가 결론 비슷한 방향이 설정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매우 곤란한 지경으로 들어간다라는 게 지금 공통된 인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복지 전문가가 오는 것이 맞기는 맞고요. 보건 관련은 질병관리청이 지금 독립돼 있으니까 질병관리청하고 결합을 해서 지금 보건부를 따로 하자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향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죠. 근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로 알던 친한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기회가 없겠다는 아주 진한 인상을 준 알겠습니다. 1차 내각 후보자 발표였다고 봅니다. 신경민 의원께서는 당선인의 채취가 지나치게 많이 묻어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능력하고 전문성을 우선했다고 얘기하는데 네. 통합이나 다양성 이런 면에서는 조금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언론의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 김영우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전체적으로는 잘된 인사다. 네. 하지만 아쉬움도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전체적으로 잘된 인사라는 거는 지난번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어서요. 경제부총리에는 이제 그 추경호 네. 의원이 내정이 됐는데 추경호 의원은 뭐 누구나 다 아는 경제통이죠. 예. 기재부 차관도 했었고 또 국무총리실에서 국무조정실장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시야가 넓죠. 경제를 하긴 하지만은 국무 전반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하기에는 아주 적격이다. 또 이제 국회에서 기재위 간사도 했었고 또 국민의힘 그 원내 수석 부대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그 국회와의 정치권과의 소통에도 상당히 능할 것이다. 네. 그래서 잘된 인사 같고요. 원희룡 전 의원이 이제 국토부 장관에 발탁이 됐는데 뭐 본인 스스로도 이제 깜짝 인사다라는 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자격은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 국무위원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인 면도 있지만 정무적인 게 또 네.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책과 정치를 함께 하는 것이 국무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전 의원은 제주주사도 2번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도 3번을 했습니다마는 이 지사라는 것은 사실은 종합행정 분야거든요. 거기에는 뭐 국토개발이라든가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총망라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지사가 국토부 장관에 내정된 것은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가 청년들과 중산층 또 서민들의 주거 문제 잃어버린 꿈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적절해 보입니다. 특히 네. 문재인 정부가 이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권까지 내줬다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면에서는 원희룡 의원이 국토부 장관 역할을 잘 수행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는 것은 네. 뽑아놓고 보니까 8명 중에 5명이 영남 예. 출신이고 예. 또 여성은 1명밖에 없어요. 예. 그런 면에서는 아쉬움은 있어요. 다만 이 아쉬움이 없어지려면 맡은 일을 제대로 잘해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뭐 실력, 뭐 능력 이런 부분들 중시하다 보니까 약간 통합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다양성 이런 부분에 의해서 아쉬움이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원희룡 전 제주지사 뭐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됐는데요. 그 원희룡 후보자와 관련된 문제하고 지금 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좀 논란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같이 뭐 이 부분 제가 또 이제 두 후보자 외에도 혹시 질문 안 드렸지만 뭐 평가해 주실 만한 후보자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뭐 아까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과기부 장관도 그렇고요. 원희룡 장관은 뭐 하실 만한 분인 건 맞죠. 여러 가지 경험을 국회에서도 했고 지방 행정을 총괄했다는 점에서도 그렇고요. 제주도지사는 사실 지금 조명이 부동산에 쪽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그러는데 스마트 시티 부분하고요. 전기차 부분에서 제주도가 우리나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부분에 오히려 원희룡 전 지사의 경험을 살려서 잘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기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이라는 문제, 특히 집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인 것처럼 돼 있지만 실은 이 금리 문제, 그러니까 대출금리 문제하고 세금의 문제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지금 하여튼 책임자가 국토부 장관이었고 김현미 장관이 책임을 지는 것처럼 돼 있지만 원희룡 전 지사가 이게 오로지 책임을 질 부분은 아닐 거예요. 아마 일을 하다가 보면 사실은 추경호 지금 지명자 여기 이 부분 그리고 한국은행 그렇게 해서 이게 종합적인 정책으로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김현숙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글쎄 하여튼 뭐 이게 없어질 부서라서 그러는데 좀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하나 김현숙 장관 후보자 하나 좀 잠깐
해보실라고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이 어쩔 수가 무슨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교수 출신이 많은 건 지금 실력과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수 출신이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네. 이건 꼭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이건 좀 한번 이 당선인이 아직 그 국정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아서 네. 이런 인사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러니까 실력과 능력이라는 게 그렇게 평가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는 꼭 해주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책의 실패도 있지만 네. 그 정무적인 실패가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김현미 전 장관에 대한 불신이 좀 있었고 네. 또 정책을 무려 28번씩이나 발표를 함으로 해가지고 아무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좀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정책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고 발표하고 신뢰를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윤석열 당선인이 원희룡 후보를 낙점한 것 같아요. 국토부 장관으로. 최소한 원희룡 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신뢰성이 좀 있습니다. 네. 일단 똑똑하죠. 그리고 대장동 일타 강사였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예리한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뭐 그 기자들에게 얘기하면서 부동산 정책 한 방에 해결은 하는 건 아니다. 한 방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상당히 신뢰를 주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부동산 정책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과 또 이게 하루아침에 좋아지면 질 수도 없고 우리가 뭐 항공모함이 갑자기 방향을 틀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규제 완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중한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희룡 후보 뭐 내정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워낙 이제 경제 전문가고요. 뭐 인구 문제라든지 가족 문제, 아동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꿰뚫고 있죠.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복지 수석도 했었고 네. 상당히 이제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습니다. 다만 여가부 폐지라고 하는 당선인의 그 공약, 이 집념, 네. 이게 이제 강하죠. 그래서 결국 여가부가 폐지가 이제 6월 1일 이후로 연기는 됐습니다만은 어제 이제 김현숙 장관 후보자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그 성평등 문제, 젠더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그 방안을 찾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오늘 대통령직 인수위원직에서 사퇴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위원회 구성할 때는 한 3분의 1 정도 지분을 안철수 위원장이 행사한 것처럼 이렇게 됐잖아요. 어찌됐든. 근데 공동정부 구성하는 데 있어서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난 다음에 뭔가 좀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그 불만의 기류가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원직에서 사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의원님께서. 제가 아무래도 그냥 아무 배경 없이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고요. 예. 코로나 감염 확진 판정을 핑계로 들었습니다마는 그 지금 코로나 걸리는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요. 예. 인구의 사실 반 이상이 사실상 걸렸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를 핑계로 뭔가 지금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쏟아졌지만은 묵묵부답으로 그만뒀단 말이에요. 예. 이건 일단 내부 파열음이 밖으로 새 나온 경우이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수습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 파열음이 굉음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큰 빨간불이죠. 그래서 이 빨간불을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아마 2차 내각 인선 발표가 곧 있을 걸로 좀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네. 2차가 만약에 바로 나오게 되면 그 직후에는 그 소리가 뭐 누구 귀에도 들리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 당초 예상으로는 안철수 위원장이 그 후보 단일화 할 때 과학기술 분야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애착을 많이 보였고요. 공동정부의 어떤 일종의 표상처럼 그렇게 단일화 문구에도 들어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정우 지금 그 경북대 교수는 그런 인사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뭐 이렇게 또 얘기 나오는데요. 지금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장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이 지금 표출된 것이다 이런 분석 지금 이제 신경민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그 좋지 않은 그 징조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느낌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그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원 사퇴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 본인에 대해서 여러 부처 그 입각 하마평이 있는데 여러 부서에 여러 부처 올랐었어요. 입각 하마평이 있는데 입각할 의사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를 사실 누가 묻지 않았는데 이거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입각 문제, 장관 후보 문제 이게 이제 이태규 의원 본인의 문제든 아니면은 안철수계 이를테면 이제 국민의당 관련된 인사 입각 문제든 이게 입각 문제라는 느낌은 듭니다, 솔직히.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 경고음이 좀 울리지 않았나. 물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입을 열고 있지 않고요. 네. 굉장히 이제 신중한 편인데 이렇게 돌연 사퇴한다는 거는 좀 이해할 수는 없죠. 이게 어떤 건강상의 또 일신상의 그런 이유 때문인지. 그게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당초 국민의당과 공동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실천에 옮겨지는 것인지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이게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태규 의원이 뭐 사퇴를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상당히 왜냐하면은 이태규 의원은 누가 뭐래도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복심이고 또 공동정부 지난번에 이제 단일화 그거를 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거 아니겠어요? 장제원 그렇죠. 의원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경고음이 아닌가 싶은데 뭐 장제원 의원은 뭐 입각 문제 이런 거하고는 아직 전혀 연관성은 없다. 밝혀진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이게 그 다가오는 6일 지방선거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의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이 겪고 있는 그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문제로 겪고 있는 민주당 내분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그게 가장 큰 문제 같고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지켜봐야죠.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 지금 이제 1차 인선 다음에 또 2차 인선이 또 발표가 될 테니까요. 보면서 종합적으로 또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될 기회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지금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어떤지 신경민 의원께서 인사청문회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으니까. 네, 지금 이거 아무래도 인사가 이제 첫 번째 지금 사실 첫 번째로 인사를 생각했는데 용산 지무실 문제가 이례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짜 이례전은 놓쳤지만 인사 문제가 사실상 이제 강대강으로 붙는 첫 번째 싸움이 될 걸로 모두 예상을 했고 한덕수 총리 지명자를 이제 지명을 발표를 하면서 이게 좀 약할 거 아니냐라는 예상들을 많이들 했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흘러나오는 얘기나 또 이런 것은 검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당내에서 흘러나오는 거 보면은 그냥 예전에 DJ 노무현 정권에서 고위직을 했기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스토리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요.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총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번에 오늘 나올 사람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나머지 10개 부처에서 18개 부처를 같이 올려놓고 하지 않겠어요? 그 일정이 아마 굉장히 집약적으로 4월 달 5월 초까지 진행이 될 텐데요. 이게 아마 굉장히 소란할 것 같아요. 간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민주당은 두 가지 공격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가 하나 큰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예. 검수완박 문제입니다. 이거를 이제 4월 안에 적어도 5월 9일 안에 매듭을 져야 된다라고 네네. 이제 민주당 내에서 지금 움직임이 있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은 이제 인수위와 그러니까 예. 윤석열 당선인 측과 또 국민의힘과 힘겨루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이게 무조건 뭐 송곳 인사청문회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또 발목만 잡아서도 민주당도 딜레마죠. 네네. 그것도 어렵죠.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검수완박도 그 사실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법안 알박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형사 그 사법도 그 법 체계가 바뀐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네. 그것을 제대로 실행도 안 하고 무조건 5월 9일 이전에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움직임이 글쎄요. 이게 민생하고도 그렇게 직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내가 인선 문제에서 지금 검수완박 문제로 넘어갔는데요. 일단 여기서 인수위 문제는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인사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얘기하죠. 예. 민주당이 내일 의원총회 열고요.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떤 것 같으세요? 내일 물론 하루 종일 경론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 검찰이 하루 종일 검사장 회의를 한 거 아니겠어요? 민주당이 또 그렇게 의견이 많이 갈립니까? 경론이 일어날 정도로? 아무래도 이게 찬반이 숫자상으로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거 신중하게 가야 되고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각을 읽으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내부 분들이 있죠. 예. 그래서 내일 이 의총이 쉽게 끝날 수 있을지 바로 이게 당론으로 할 경우에 표결을 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당론은 대개 토론을 쭉 하고 그 강도에 따라서 길냐 아니면 짧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토론을 한 뒤에 대충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당론으로 채택합시다 그래서 박수로 의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물론 아주 예민한 경우에는 이거 표결합시다 하고 하는 분들이 반드시 생기지만 당론을 표결로 하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근데 문재인 정부 내내 검찰 개혁을 얘기해 왔잖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는데 왜 지금 검찰 수사권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거를 이 임기 말에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느냐. 그러니까 지금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지금 아니면 통과 못 시킬 거니까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 두 가지가 다 있겠죠. 지금 예. 최근에 이 검찰 내부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더군다나 이제 5월 9일까지 문 대통령이 재임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의결을 해서 국무회의에 올려서 대통령의 사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간표. 예. 이 두 가지가 다 작동이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지난 5년 전에부터 했던 것들 그래서 그 6대 범죄로 한정을 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까지 가는데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완전히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청이라는 타이틀을 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2,000명이 되는 검사와 또 그에 비슷한 숫자의 수사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이 검찰의 반발이 당연히 세게 나올 것이고 그러나 타임테이블로 봐서는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 당내의 강경한 목소리들이 지금 퍼지고 있는 거죠. 예. 민주당 내부 기류 좀 설명해 주셨고요. 왜 이런 검수완박을 추진하게 됐는지 지금 이 시점에 그것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영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을 하면서 특히 이제 조국 전 그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네. 앉히고 검찰 개혁을 한다는 명분 또 그것을 밀어붙이면서 결국은 그 국민들로부터 신뢰가 떨어졌고 정권을 빼앗겼습니다. 예. 제가 볼 땐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또 검수완박까지 하겠다.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에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건 엄청난 민심에 역풍이 불지 않겠나. 특히 이제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서 말이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검수완박을 하려고 하는가? 그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다른 목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낼 도리가 없고 예. 결국은 문재인 정부 민주당 인사들을 비호하기 위한 거 아니냐. 굳이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문재인 정부 임기 끝나기 전에 법안 알박기 하듯이 몰아붙인다는 것은 네.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좀 있을 수 없다. 더더군다나 저희가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 법안을 주도하는 의원이 황운하 의원입니다. 네. 예, 울산 경찰청장을 했고 결국은 지난번에 그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 권력이 개입한 그 의혹 사건에 한가운데 있는 피의자 신분이에요 지금. 네. 그다음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 공동 발의한 최광욱 의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 그 허위 증명서 써준 거 때문에 재판을 또 받고 있어요. 네.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까지 선고를 받았죠. 이런 의원들이 주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도 정말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다른 의원들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래서 네, 결국 이 법안이 목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민주당 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혹시 이 말씀에 반박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요. 지금 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조금 했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내일 윤석열 당선인이 지역 순회 일정으로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만난다고 하거든요. 어떤 얘기가 있을지 또 파장은 어떨지 그 부분을 좀 질문드리고 싶어요. 먼저 신기문 의원님. 네, 황운하 최강욱 의원은 이미 기소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이 수사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큰 재판에 영향은 없을 거고요. 예. 하여튼 어찌 됐든지 간에 이 얘기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겁니다. 네. 어떻게 될지 좀 짐작하기 어렵고요.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승낙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네. 그게 굳이 만나야 될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아무래도 과거의 얘기를 정리를 내일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일 지금 급한 문제는 대구시장 문제도 있고 취임식 참석 문제도 있고 이게 지금 미래의 문제고 현재의 문제일 텐데. 예. 취임식은 아마 건강을 핑계로 박 전 대통령이 안 가려고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가게 된다면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세 사람이 한 자리에서는 정말 모양이 좀 이상하고요. 네. 대구시장 선거가 아무래도 제일 관심거리일 텐데 네. 직접적으로 요청하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제일 큰 관심거리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실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조금 길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벌써 57분 30초가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좀 시간 더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여의도 인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김영호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서해안과 서해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 있겠습니다.